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그 표준 회계 방식 GAAP 재무제표 말고 다른 기준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예를 들면 뭐 소규모 사업체라던가 아니면 특정 비영리 단체 재무 상태 같은 거요.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바로 이 특별 목적 재무보고 체계, 줄여서 OCBOA라고도 하죠.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사실 GAP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회계 쪽에서는 꽤 널리 인정받고 또 실제로 많이 쓰이는 기준들이거든요. 대표적으로 이제 현금주의, 또 수정현금주의, 그리고 세무기준 회계 같은 것들이 있죠. 각각 정보를 인식하고 기록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아, 언어가 다르다. 재밌는 표현이네요.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 이 다양한 회계 언어들이 뭔지, 특히 현금주의, 수정현금주의, 세무기준 회계가 우리가 아는 그 발생주의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걸 명확히 이해하는 거고요. 그리고 또 왜, 또 어떻게 현금주의 재무제표를 발생주의로 바꾸는지 그 핵심 원리도 좀 짚어볼 겁니다. 여러분이 앞으로 다양한 재무 정보를 보실 때 그 의미를 더 깊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우선 이 특별 목적 체계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다고요. 재무제표 제목부터 좀 달라야 한다고 하고, 네, 맞습니다. 또 현금 흐름표는 필수가 아니라는 점도 좀 흥미롭네요. 그렇죠. 그 갭에서 쓰는 재무상계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용어 대신에요. 그 기준의 성격을 좀 잘 드러내는 제목. 예를 들면 현금 및 자본 명세서 이런 식으로 써야 합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갭 재무제표랑 비슷한 수준의 주석 공시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. 뭐 주요 회계 정책 요약이라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자 거래, 중요한 후속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정부 이용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. 그러니까 기준이 좀 간소화됐다고 해서 투명성까지 같이 간소화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. 그렇군요. 투명성은 기본이다. 그럼 가장 단순하다는 현금주의부터 좀 볼까요? 이거 말 그대로 그냥 현금 들어오면 수액, 나가면 비용. 엄청 직관적이네요. 주로 어디서 쓰이나요? 네, 아주 간단하죠. 그래서 주로 뭐 개인 재산 관리라든지 아니면 작은 시민단체, 정치 캠프처럼 거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곳들 있잖아요. 네, 그런 데서 많이 사용됩니다. 재무제표도 현금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작성이 되고요. 근데 이게 자산은 딱 현금만 인정하고 부채는 아예 기록을 안 하니까 뭐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한다거나 기업의 진짜 재무 상태를 온전히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명확하죠. 아, 그렇겠네요. 그런데 완전 그냥 순수 현금주의 말고 수정 현금주의라는 것도 많이 쓴다고 들었거든요. 이건 뭔가요? 현금주의의 그 단순함에다가 발생주의적인 요소를 좀 섞은 건가요? 약간 하이브리드? 네, 정확합니다. 현금주의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정자산을 기록하고 감가장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발생 기준에 소득세를 부채로 인식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. 발생주의 개념을 일부 가져와서 쓰는 거죠. 여기서 근데 핵심은 이런 수정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질적인 근거, 영어로는 substantial support라고 하죠. 이게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실질적인 근거라 그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.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? 그리고 너무 많이 수정해버리면 그냥 발생주의랑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?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아, 네. 좋은 질문이에요. 예를 들어서요, 뭐 사무용품 같은 작은 비품 있잖아요. 이런 걸 자산으로 잡는 건 좀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,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계장치나 건물 같은 거, 이걸 자산으로 인식하고 내용 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하는 건 논리적이기도 하고 발생주의 회계랑도 유사하니까 실질적인 근거가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 너무 과도해져서 이게 사실성 발생주의랑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. 그 경계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는 좀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하죠. 아하, 그렇군요. 명확한 딱 선이 있다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세무기준에게는 어떤가요? 이건 세금 신고 기준을 따른다고 하니 현금주의보다는 좀 더 복잡한 운용에 적합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세법 규정에 따라서 자산, 부채, 수익, 비용을 인식하니까요. 현금주의보다는 발생주의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미 세무 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.
다만 좀 주의할 점은 세법상 비과세 소득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지방채 이자 수익 같은 거 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안 되는 항목들 이런 것들은 세금 신고서에는 없더라도 재무제표에는 별도로 표시를 해주거나 주석에 공시를 해서 정보 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. 왜 현금주의 재무제표를 발생주의로 전환해야 할 때가 생기고 그때 핵심 원리는 뭔가요? 아까 은행 같은 데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죠. 네, 맞아요. 뭐 은행 대출 받을 때라든지 투자 유치할 때 아니면 외부 주주들한테 보고해야 할 때 같이요.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발생주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. 전환의 핵심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. 바로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점 차이, 이걸 조정하는 거죠. 현금주의는 현금 주고받는 걸 기준으로 하지만 발생주의는 경제적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니까요. 그 차이를 메꿔주는 겁니다. 그 인식 시점 차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건가요?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을 한번 생각해 보죠. 현금주의에서는 외상으로 물건 팔았을 때는 수익이 아니잖아요. 돈 받을 때 수익이죠. 근데 발생주의에서는 판매한 시점에 바로 수익으로 인식을 하죠. 아, 그렇죠. 따라서 현금 기준으로 계산된 수익에다가 기말 매출 채권 잔액, 그러니까 아직 돈은 못 받았지만 이미 수익인 거, 이걸 더하고요. 기초 매출 채권 잔액, 이건 작년에 이미 수익으로 잡았던 거니까 빼주는 거죠. 이렇게 하면 발생주의 매출액에 가까워지는 겁니다. 다른 자산이나 부채 계정들, 뭐 선수 수익, 미지급 비용, 선급 비용 이런 것들의 변동분도 다 비슷한 논리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. 이게 사실은 그 발생주의 재무제표에서 간접법으로 현금 흐름표 만들 때 하는 계산 있잖아요. 그거랑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. 아, 역방향 계산이다. 네, 이해가 되네요. 오늘 우리는 그 GAAP라는 표준 회계 언어 말고도 현금주의, 수정현금주의, 세무기준 회계라는 특별한 목적의 회계 언어들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. 각각의 특징이랑 쓰임새,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이 언어를 번역하는 기본 원리까지 살펴봤네요. 네. 핵심은 각 회계 기준이 기업의 재무적인 스토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. 어떤 기준을 사용했는지 알면 그 숫자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, 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제 여러분도 다양한 형태의 재무보고서를 보셨을 때, 아, 이게 어떤 기준, 현금주의인지 수정현금주의인지 세무기준인지 이걸로 쓰였구나. 그래서 이 정보가 어떤 관점을 제공하는 거구나 하는 걸 더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특히 뭐 소규모 조직이나 특정 목적을 가진 단체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.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아까 수정현금주의에서 실질적 근거가 있는 수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그 수정의 정도나 성격이 점점 발생주의에 가까워질수록 단순함이라는 현금주의의 원래 장점은 좀 희미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렇다면 기업이나 조직이 단순히 그냥 편리함, 간편함 외에 어떤 다른 전략적인 이유나 혹은 운영상의 이유로 특정 비계 회계 기준을 계속 고수하거나 또는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? 그 배경에는 또 어떤 다른 고려사항들이 숨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